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신묘년 첫 번째 시사장학 퀴즈입니다. 벌써 97회입니다. 네, 세 번만 더 하면 100회. 100-3회. 잠시 후에 올해도 시사돼지 김용민 씨와 함께 새해 첫 회, 신묘년 첫 회 시사장학 퀴즈 고성국 박사님과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장학 퀴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고성국 박사님을 네.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예. 네, 시사돼지는 알고 있으니까 다들. 우리 저 고성국 박사님 그 네. 가문이 아주 창창한 분들입니다. 네, 보면은 네. 고김구 선생, 재미없다고 말할지 벌써 눈치가 늘었어, 눈치가. 아니, 벌써 97회 했는데 눈치를 안 깎겠어? 예. 베스트셀러도 쓰셨어요. 10대와 통하는 정치학이라고. 네. 네이버가 선정한 네. 좋은 책이었던가요? 무슨 책이었는데? 제가 저 네. 그 방송국에 한 권 있길래 봤어요. 네. 너무 훌륭합니다. 이건 뭐 어른들이 봐도 되는 굉장한 책이에요. 책이라고 저는 예. 들었으나 못 봤습니다. 예. 우리 저 고성국 박사님 오늘 모시게 된 계기는 제가 작년에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KBS 1라디오를 듣는데 다 하나도 빠짐없이 패널들이 천안함 때문에 야권 X다. 이번에 참패한다. 그랬는데 아니, 박사님께서 와 계시는데 X다가 뭡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고. 근데 우리 박사님은 네. 아니다.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 이 뭔가 판세가 요동칠 흐름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고 박사님만 맞췄습니다. 다 틀렸어요. 다 말하자면은 낙가였습니다. 저는 인터넷 매체도 통해서도 여러 번 접했고 네. 라디오로도 여러 번 접했는데 네. 들을 때마다 네. 볼 때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예리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없게 하다니 감탄을 하면서 제가 항상 우리 고 박사님은 우리 세 명이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CBS 라디오의 시사자키. 저는 주말이었습니다. 일대셨고. 네. 제가 중간에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제가 한 2003년인가 네. 그때쯤 한 것 같아요. 3, 4년. 예. 네. 2000 몇 년에 했죠? 2008년 MB 정권 들어서고 촛불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제 후배군요. 네. 대후배입니다. 예. 근데 고 박사님 그러면 일대 시사자키로 잘 알고 있는데 그거 언제 처음 방송을 하신 겁니까? 시사자키 진행을 했던 거는 1990년에서 91년, 어이구. 92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을 그때 때죠. CBS 뉴스만 찾아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실 그땐 그랬어요. 네,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사상 처음으로 네.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때 고생했던 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총선을 앞두고 그 선거 특집 방송을 2달을 했습니다. 예. 그 2달을 하고 나서 선거가 있었고 네. 그때 선거에서 그 민자당이 참패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PD가 예. 압력을 받아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뭐 PD가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그 다음날 MC를 그만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 소위 이제 발음만 하는 매체 네. 미디어들이 굉장히 부족했고 예. 그중에 CBS는 정치적으로 예. 강성으로 대단히 유명했죠. 실제. 그렇습니다. 네. 예. 당시 제가 청취자로서 그 방송을 항상 들었던 오후 5시인가에 방송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5시, 6시부터 방송했고요. 예. 제가 그만두고 나서 더 사실 훌륭한 분들이 MC를 맡아서 그건 그런 것 하셨어요. 같긴 한데요. 정봉구 박사. 예. 그것도 저 김영태 변호사도 하셨고. 네, 그리고 네. 정태인 씨도. 예. 시사 자키의 그 첫 방송 예. 박사님 하신 첫 방송에 세운 전통 그 자부심이 대단해가지고 예. 그 이후 PD들이 그 여러 차례 시사 자키라고 하는 제목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랬죠. 아무도 못 바꿨어요. 예. 결국은 이 왜 자랑스러운 전통 이 이름을 바꾸려고 하느냐. 네. 저도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잘렸어요.
아, 참, 고성국 박사님의 그 명성. 정말, 이 아는 사람들은, 특히 그 선수들은 잘합니다. 엄청나게 예리하면서 동시에 재미없는 걸로. 전 근데 확인하신. 우리 저 고 박사님 라디오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니, 뭐 이렇게 원고를 아주 정말 너무나 촘촘하게 잘 만들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원고 없이, 입담으로 풀어내시는데, 정말 훌륭하시다. 보통 이제 구라라고 표현하는데, 네. 구라를 하면은 이제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재밌게 마련이거든요. 예. 예. 자, 우리 저 시사장학 퀴즈가 말이죠. 요즘에 사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정배가 달라졌어요. 예. 천정배 의원 여기 나와가지고 그렇죠. 너무 재미없다, 존재감이 없다. 막 이렇게 저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올바른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없게 하다니. 아무리 뭐 다지꾼이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뭐 네. 그랬었는데 요즘에 아주 이걸로 근데 그야말로. 그분이 굉장히 진지한 분이죠. 예.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아주 다 이렇게 예. 단정한 분이고 뭐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면은 양복에 먼지 하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신을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할 때도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게 하죠. 네. 저보다 훨씬 재미없게 합니다. 그거는 제가. 예, 그래서 이번 경우에 그거보다 재미없기는 힘들어요. 이번에 그 발언은요, 네. 뭐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냥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화를 안 냈거나 또는 뭐 좀 그런 얘기가 있었네. 그리고 넘어갔으면 아무 일도 아닌 문제인데 네. 대통령 화를 내는 바람에 네. 그 비서관들이 또 따라서 화를 내고 그게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따라서 화를 내서 결국은 막 커진 거죠. 왕이시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이 아니고 그분은. 이 발언을 한 천정배 의원도 이 발언이 이렇게 커질 줄은 자기도 잘 몰랐어요. 땡큐죠 뭐. 이건 우리 시사장학 퀴즈 때문에 정배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새해에는 우리 정치인분들 난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알아주질 않는다. 이러신 분들 얼마든지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클리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바늘로 찔러서 피가 안 나온다기보다는 예. 찔러서 피는 나는데 예. 피는 날 때 할 말이 이런 거밖에 없어. 피가 나는구나. 피가 빨간색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무표정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자, 오늘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짚어볼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새해 항상 이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돌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자, 새해를 맞아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2012년 대선 주자들 갖고 대선 승리 가능성을 1번부터 10번까지. 대선 주자 혹은 대선에 영향을 끼칠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꼭 대선 주자로 안 뛰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대체로 뛸 것으로 추정되는 혹은 또 이 진영에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이제 없지 않은.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한번 저희가 꼽아봤는데 자, 그 10명을 저희가 꼽았습니다. 사실은 20명으로 하려고 했다가 제작진이 그 CG 만들기 힘들다고 10명으로 하라고 해서 이런 와중에 아쉽게도 하경영 총재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분은 제가 따로 특집 한번 하겠습니다. 하경영 전문가로서 예. 이미 10년간 예. 왜? 상품 소개를 하라고 우리 은지 PD가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은지 PD가 1월 말로 퇴직을 합니다. 아쉽습니다. 예. 자, 우선 상품 소개입니다. 상품 소개. 예. 자, 뉴욕타임스와 함께하는 매우 간략해진 상품 소개. 예, 간략하게 먼저 합니다. 세계 제1의 명품 피자, 라피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협찬합니다. 대인기의 핫탑 역시 함께합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로 불우 청소년을 돕기도 합니다. 세계 사진의 역사와 그 역사를 만들어낸 주역을 만나볼 수 있는 델피르와 친구들, 델피르와 친구들 전시회가 올해 2월 27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데 초대권 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이 팟캐스트에서 네. 다운로드 1, 2를 항상 하고 있다는 거 예,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자, 오늘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명의 대선 주자 누가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자. 타이밍이 맞췄네. 타이밍 맞았어요? 자, 조국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네. 눌렀어. 문성근 씨. 나왔었죠, 문성근 씨. 조국 교수님도 예.
저희 여기 한번 오시라고 네. 합의가 됐다가 네. 다시 번복됐어요. 왜 그러냐면 문성근 씨 VOD를 봤어요. 문성근 씨의 모든 정치 행동을 성과 연결짓는 김어준 총수의 그 만행 때문에 자기는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네. 나오셔야 되는데 네. 인기 2배로 올라가는데 네. 아깝네. 자, 그리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나오신 분이고 예, 예, 저희 그렇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노회찬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분 아직 안 전 나오셨어요. 대표, 예. 네, 곧 나오셔야 되고. 유시민 국민참여당 국민참여 정책연구원장 원장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원장, 네. 지금 연구소 하시니까 네. 여기 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네. 예.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점점 진지한 후보들이 네. 등장하는군요. 네.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하는 거 같죠, 요새?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보가. 네. 김문수 경기도지사, 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예, 네. 이렇게, 한 분이 없네요. 예. 저는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따로 한번. 예. 네. 자, 뭐 왜 문재인이냐? 예. 네. 우리 얼마 전에 그 한겨레 인터뷰에서 우리 김원준 총수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차기에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돼야 한다라기보다 보다 정확히는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네. 그 얘기 좀 다하죠. 네. 예. 우선 그 얘기부터 하죠. 예.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문재인 제가 왜 그러는지부터 좀 설명을 예, 드리자면 그러시죠. 예.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정치를 안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네. 여러 차례 예. 확정적으로 하셨고 예. 최근에도 또 그 모 인터뷰에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셨고 그런 얘기 굉장히 왜 많이 예. 실제 지방선거에서의 뭐 출마 권유라든가 다 거절하셨고 본인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저는 왜 이분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제가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그 유행이라는 게 유행이라는 게 그 이전 유행이 결핍된 거를 추구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예로 드는 게 꽃미남 나오니까 확 인기를 끌었다가 꽃미남이 이게 정말 꽃처럼 다뤄줘야 되는 거구나. 여성들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짐승남을 찾게 된단 말이죠. 꽃미남이 아닌 사실은. 근데 이 짐승남을 찾다가 짐승남이 근육도 있고 다 좋은데 머리가 없어. 머리가 텅텅 비어. 그래서 그 다음은 또 다시 이제 짐승남의 결핍. 차도남을 참 차가운 도시 남자. 그러니까 약간 꽃미남보다는 나쁜 남자 같지만 사실은 짐승남보다는 도회적인 어떤 세레미가 있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정해 보면 노무현의 여집합, 노무현 아닌 것의 합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5년간 겪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4년간, 그러니까 3년간 겪고 4년째 겪을 그 해에 굉장히 우리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명박 아닌 것에 어떤 산술합에 해당되는 인물을 찾는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럼 그게 어디냐? 예를 들어서 약속을 지킬 것 같고 정반대죠. 예측 가능할. 그렇죠. 사사롭지 않고 예측이 가능하고 또 그 측근들에게 사사롭게 이익을 나눠줄 것 같지 않고 등등등의 어떤 이미지. MB 정부에서 이미 도덕성이 뭐 하자가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을 인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치에 가 있는 그 위치를 선점한 독점한 거의 정치 박근혜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 저 뭐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는 뭐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 저는 무관하게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아는데 그 위치에 가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이 야권의 후보들이 그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느냐? 전 못 싸운다고 본다 이거죠. 유일하게 똑같은 지점에서 싸워서 사실은 우위에 있는 비교 우위에 있는 똑같은 지점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후보는 문재인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제 우선 근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느낌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이 아니면 다 된다. 그러니까 노무현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 실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그 결과가 사실 온 국민이 피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으로 이명박이 아니면 다 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음 대선에서 뭐 문재인을 뽑았다 치자고요. 역시 아마 국민이 피곤해질 거예요. 저는 이게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소위 이제 사람들의 유행과 정서가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게 물꼬가 그렇다. 그러니까요. 그게 유행이
그 현실화 되더라도 그 유행이 꼭 좋은 유행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 야권 특히 민주당 기반에서 어쨌든 그 영남 후보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노무현과 똑같은 어떤 이 선거 구도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 이분이 그 2002년에 대중 앞에 처음 나섰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나서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반듯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깨끗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익 전후에서 보여준 그 아주 진정성 있는 모습. 그렇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우에 바르다. 이게 이 차가운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따뜻하고 좀 감성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점에서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필한 것 같다. 예, 그래요. 군대도 아주 제대로 갔다 왔잖아요. 해병대. 문제는 근데 이런 거죠. 본인의 권력 의지가 없으면 그게 가장 큽니다. 누가 무슨 수를 써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문재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지금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이사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예. 문재인 이사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물론 이때까지 모든 정치적 뭐랄까요 제안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내가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대의명분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의명분으로 접근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며,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한테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정치인으로서 소질이 없다. 실제로도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탤런트가 있었거든요. 그런 남 앞에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정치인으로서 권력 의지가 있고 이런 탤런트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자신의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인상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당선 가능성도 없고. 근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선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안 할 거냐. 그래요. 네. 제가 이분을 처음 본 게 2002년인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확정이 되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영남에서 한 자리라도 못 얻으면은 뭐 후보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 굉장히 심각한 국면이었어요. 그때 부산시장으로 문재인 변호사가 출마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2002년. 네, 2002년인데. 그래서 그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뵙자고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그때 1시간 동안 토론하고 나서 완전히 접었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이분이 그 출마 자기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면 자기 삶의 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당위론을 갖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명분과 당위는 안 된다는 무슨 거죠. 또 현실적으로 이거 나가기만 하면 될 건데 라고 유혹을 하기도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분이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 훨씬 더 이전부터 갖고 있는 인간적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뭘 하건 간에 자기가 노무현의 파트너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인 의무. 몫이 있다. 그렇죠. 친구로서 의무. 거기까지인 것이고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뭔가 문재인의 정치 이렇게 되는 순간 이분이 그동안 쭉 갖고 온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이나 철학이나 가치를 넘어서기가 좀 힘들다. 제가 뭐 8년 전에 경험이니까 9년 전의 경험이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달라는데 이게 더 할래. 지금 10명 중에 험되지도 않은 사람 갖고 지금 몇 분을 끌고 있어 지금. 왜냐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소질 그게 이 시대에 맞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기도 싫고 또 그런 걸 또 못하고 연출도 못하는 양반인데 그 예전엔 그랬어야 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자기가 생겨 먹은 대로 사실은 대중에게 접근해도 먹힌다 이제 그 시대가 왔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이분이.
뭐 충분히 저는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면 다른 분을 빼면 되지 않겠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네. 이제 이 본인의 권력 의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리더십으로 보면 이분이 그 노무현의 친구 또는 노무현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뭐 사심 없이 정말 이 탁월한 이 중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왔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최고의 리더로서 가져야 될 또 다른 덕목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실제로 그런 리더십을 함양할 만한 기회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미지수로 남아있는 거죠. 그건 믿으시긴 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그것도 동의하는데 이분 굉장히 수줍거든요. 저는 이제 받은 인상이 뭐냐면 수줍은 노무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느낌이 여러 가지로. 수줍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중 앞에 나설 때 힘이 났어요. 이분은 대중 앞에 나서는 자체를 싫어하고 스스로 수줍은 분이에요. 근데 그 점에서 보면요. 이번에 1인 시위 했잖아요. 예. 이거는 아주 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보면 혁명적 변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또 말씀하신 친구로서의 의의도 있고 이분이 강단이 있거든요. 눈치를 안 봐요. 눈치를 안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조용하고 좀 수줍고 또 뭐랄까요 행정가에 가깝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되게 의도도 있고 남자다워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분이. 근데 이런 자질들이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잘 안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지성인도 돼야 되지만 연예인도 돼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대부분은 이제 연예인만 되죠 우리나라에선. 근데 이분은 지성은 충분하나 연예인적 탤런트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지금 이 김어준 씨한테 조금 설득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2006년 7년으로 잠깐 시계를 돌려보시면 그때 당시 민주당의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에 정말 이명박 박근혜에 대적할 후보가 없어가지고 당 밖에서라도 찾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당내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뭐 문국현 후보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뭐 박원순 변호사도 뭐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정운찬. 정운찬 총장도 뭐 하고 그래서 그랬죠. 그런데 이 문재인 변호사가 만약에 정말 이 뜻이 있고 뜻을 세운다면 아마 그와 유사한 형태의 메이커들이 나서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권력의지의 문제라든지 최고 리더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메이커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도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시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문재인 변호사도 자기 혼자 그런 제안을 받을 때 하고 뭐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이 정치인들이 여러 명이 와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앞에 서겠다. 이럴 때하고도 또 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또 하나의 강점. 그러니까 문재인 이사장님 주변에 있는 분들 너무 오랫동안 보아온 분들은 못 본다고 생각하는 너무 가까워서 못 본다고 생각하는 장점이 뭐냐면. 연결식 때 이제 백원우 의원이 한번 난리치고 이명박 사과해. 그리고 나서 이제 무마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전 실장 당시는 앞에 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인사를 해서 절을 하고 당시의 감정은 그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근데 문재인 이사장님이 그 인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무게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사롭지 않고 경우에 바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또 보수도 이 사람을 싫어할 수 없는 보수도 수용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어떤 진보 인사도 가지지 않은 지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보수한테도 거부감이 굉장히 덜하다. 오로지 문제는 본인이다. 게다가 또 오셔야 돼. 스스로가 영남 출신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영남으로의 어떤 외연 확대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고향이 양산이죠. 양산. 박근혜하고 딱 앉았다 이렇게 토론 테이블에 말은 유심히 더 잘합니다. 조국도 더 잘하고 다 잘해요. 모두가 다 잘할 텐데 어느 누구도 이 박근혜 애티튜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애티튜드가 드러내는 이 아우라. 그거를 이길 사람이 나는 문재인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넘어가 볼까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표와 관련해서 고성국 박사님이 이제 사담을 좀 나눌 때 가장 유력하다.
당연합니다. 자기 대선에서 이 박근혜의 어떤 우위 구도를 깰 만한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냉정하게 하셨어요. 봐서는 저는 예. 매우 유리하잖아요.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봐요. 압도적으로. 예. 박근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렇고 1등부터 해볼까요? 예. 1등. 지금 현재로서 1등이죠. 사실상의 1등이죠. 그 작년 말에 이 방송사나 언론사가 다 이제 신년 특집 준비하는데 네. 서로 그걸 비밀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너네 방송사에서 뭘 특집으로 하냐 뭐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안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막상 신년이 돼서 딱 깨보니까 뭐 방송 3사 그다음에 조중동 하나같이 대선 주자 조사를 했더군요. 예. 당연하죠. 대선이거든요, 머릿속이 이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2년이나 남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2년이나 남았는데 사람들은 다 차기 구도에 모든 관심이 모아져 버렸어요. 네, 그렇죠. 이미 레임넌 시작됐는데 네. 본인은 모른대. 그런데 이 연초의 조사를 보면 어느 조사나 평균 박근혜 대표가 30% 중반. 네. 그리고 2등 이하는 다 한 자릿수 이렇게 되거든요. 10%를 못 넘었어요. 네. 나머지 다 합쳐도 안 돼요. 다 합쳐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가 무슨 구조적으로 큰 변동이 생겨서 판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상태로 레이스가 간다 그러면 아무리 2년이나 남았다 하더라도 뭐 박근혜 전 대표가 마약을 팔았다든지 이러지 않으면 어렵다. 왜 이한울 씨가 슈퍼스타 K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존박이 되게 돼 있어. 사실은 관전자들이 그런 심정이 지금 어차피 박근혜 돼 있는 거 아닌가? 반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문재인밖에 없다. 이진영의 허각이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방식으로는 박근혜 대세론을 깰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갖다 대면서 아직 대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는-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네, 그러니까요. 뭐 이해창 봐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상투적인 대안밖에 안 나오죠. 대세론은 인정하고 네. 이 대세론을 깨기 위해서 정말 발상의 전환을 역발상의 역발상을 해서 뭘 하나 내놔야 비로소 아마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대세랑도 진짜 틀린 게요.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네. 호남에서 박근혜 그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한 3분의 1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호남에서 한 8, 90분 정도는 장악하고 영남을 어떻게 장악할까의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박근혜 전 대표는 전국적일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도 3분의 1은 가져간단 말이죠. 충청도도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대세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구도로 깰 수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밖에 없다. 저는. 변수는 그래서 2개 같은데요. 이 변수가 어느 정도 뭐 구도 자체를 바꿀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나라당이 그 친이 친박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뭐 분당 같은 사태까지 갈 경우 이렇게 되면 뭐 친이계 후보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표 나오고 그다음에 그때 마지막에 야권은 한 명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서 그래서 시나리오죠. 여당은 이제 다여가 되고 야당은 일야가 돼서 한판 붙어보는 뭐 이런 구도가 희박하지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나라당이 깨져서 한나라당 깨지고 그래서 야권 그 박근혜 대표 친이계 후보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뭐 민주당 후보 나오고 국참당 후보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쪽은 다 뭉치는 전제 하에. 그동안 이쪽이 다 뭉쳐도 저쪽이 안 깨지면 그것도 좀 어렵다. 그렇죠. 그 유일한 건 문재인밖에 없다. 저는 만약에 문재인 그 이사장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만약에 그 당해년도에 선거가 있는 당해년도에 출마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러일으켰던 바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쪽 소위 이제 진보 쪽의 지지자들은 부끄러운 사람을 이긴다는 이유만으로 지지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해요. 예를 들어 정동영 후보가 이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안 가는 거거든요. 투표장에 떳떳하지가 별로 않아요. 당당하고. 근데 이 후보들 중에 이길 것 같고 동시에 떳떳한 사람으로 따지자면 문재인 후보만한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벌써 후보래.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여당은요.
나 누구 지지한다, 나 누구 찍었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야당 쪽은요, 누굴 지지해도 입 밖에 내기가 쉽지 않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의 빠인 것 같은. 예, 그래서 있고. 이제 수문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문표가 잘 관리돼서 선거 때 드러나면 되는데 네. 이 수문표가 가시화될수록 사실은 새가 붙기 때문에 선거운동하는데 훨씬 좋거든요. 근데 이게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 정말 어음 믿고 가는. 지난번 지방선거처럼 되는 거죠. 네, 한 명씩 그래서- 끝내 이기지 못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후보가. 그런 면에서 이게 깨끗한 후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매력적인 후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대선 후보 정도가 되려면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스토리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스토리는 우리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또 부분적으로는 그 스토리에 자기도 이 공동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감정이 스토리여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게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의 상당 부분은 정치적인 스토리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인간적인 스토리가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것이지 그냥 인간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스토리가 별로 없다. 이걸로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문국현의 한계가 그런 데서 왔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청와대 또 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문제는 이분이 그런 의미에서 이 스토리가 될 만한 소재들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측면이나 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 잘 엮여져야 되잖아요. 예, 아무도 프로모션을 안 해요. 작품을 만들어 본 적이 이 없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리듬이 생기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네. 나와서 네. 이게 정말 액센트가 좀 들어가고 엣지가 생기고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과제를 김호준 씨가 안고 계신 거 아니에요? 박사님, 그렇다면은 자, 그다음 박근혜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 스토리. 뭐가 있나요? 다 박근혜의 있지. 정치적 스토리는요. 아니, 아버지 죽음 말고 무엇이 있느냐? 박근혜 스토리는 40년 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 장인이 그 좌파였다고 공격을 받을 때 그러면 이혼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제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스토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이 직접 겪은 것만 스토리가 아니고 예. 그 노무현의 부인 또는 장인의 스토리까지도 노무현의 스토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는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도 다 박근혜의 스토리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10대 후반에 맞아면 퍼스트 레이디를 5년 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권이 무너지고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 10년 동안 사실은 거의 그 아무 활동도 못 하고 맞아면 이게 활동 제한을 받거든요. 예. 그 과정이 단순히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엊그저께까지는 자기한테 와서 고개를 조아리던 사람들이 또는 아버지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표변해가지고 아버지를 욕하고 다니고 막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인간적 배신의 한 10년인 거죠. 이 세월 동안에 이 사람이 쓴 일기를 보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신의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다. 이런 게 거의 일기장 그 한 페이지마다 나옵니다. 이런 맞으면 인고의 세월을 견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세월이 한 40년 정도 되는 건데요. 네. 그 퍼스트 레이디를 대행했던 시기부터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가 만든 스토리도 있고 박근혜가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서 받은 스토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는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한테는 굉장히 일체감을 갖고 주죠. 예. 그래서 단순한 이미지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정말 동의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전 후보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케네디 전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 제클린이라는 여자가 그 미망인이 된 이후의 삶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인들은 아무도 그녀를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클린이 가지고 있는 비련의 이미지, 가장 그 탑에 올라갔던 대통령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죽어버린 그 소위 이제 비극적 비련의 주인공 이미지 때문에 평생을 욕먹지 않았어요. 요새 그 인터넷 용어로 까임 방지권, 평생 까임 방지권을 획득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여자들의 로망이 된 거예요. 저 비디오의 주인공이면서 그 세계적인 갑부의 미망인으로 그리고 돈도 많고 뭐 자기가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고 그렇게 평생 살다 갔거든요.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표한테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제클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비련의 주인공이다.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줌마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은 예. 감싸줘야지. 예. 그 튼튼한 기반 무너지지 않는 예. 저 이건 무서운 힘이라고 봐요. 예. 그 박근혜 대표가 쓴 자서전이나 이렇게 일기를 보면 자기가 이제 어려울 때 마음이 막 힘들 때 이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장터에 가면 자기를 알아보는 이 할머니들, 예. 아주머니들이 이제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를 부르기를 얘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박 대표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 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고 제 엄마가 비명에 죽었는데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감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분들을 만나면 저작거리에서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이 몇십 년간의 역사 속에서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을 거냐고. 예. 그래서 단순한 이미지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짜로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진짜로 사사롭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랄까요. 사사로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결과적으로는 뭔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만한 성향이 발전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진짜로. 지금 사사로운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분이 서강대 그 전자공학과를 갔잖아요. 동기가 이거예요. 일기에 보면 아버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과학 있고 기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자산업 쪽이 뭔가 유망산업이 될 것 같고 이게 70학번이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을 진학할 때 그 무렵이 막 전자산업이 뭐 미래산업으로 각광받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자기가 지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서강대 그 전자공학과가 있는 이공계가 500명인데 유일한 여성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정말 기특해 했겠어요. 정말 기분 좋게 내 딸이 정말 이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세가 그 10대 후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론 뭐 그것 자체가 뭐 가치 판단으로 뭐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뭐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든지 그렇죠. 이런 욕구로 출발한 건 아니다. 전혀 없다. 네? 네. 그게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생각나는데 이분한테는 아버지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아버지가 완전히 동거를 그렇죠.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조갑재 씨가 어떤 이론적 국가주의자라면 이분은 집안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본능적 국가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정서적으로 그렇게 길러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론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이꼬르 국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고 나머지 모든 걸 하는 여전히 딸인 거죠. 아버지의. 그런 의미에서 정서적 국가주의자인데 최대 약점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부러워할 일이 없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자기 거였기 때문에 그 시절의 마인드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고 취직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집을 구하느라고 뭐 일반인처럼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고 돈을 벌려고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고 아기를 뭐 교육을 시켜보려고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일반인이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일반인들의 정서와 일상을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이분 속에 모든 게 다 관념으로 존재하는 국가가 있지만 실제 일상의 그 사람들의 삶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 있습니다. 노가다 십장한테 시달리는 거. 그거 하나는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일반인의 삶을 모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통령은 그걸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실제로 서민이 어떻게 사는지, 뭐 콩나물이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근데 마음은 굉장히 서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박정희, 유경수 두 사람이 자기 맏딸이니까 교육을 상당히 엄격하게 시킨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시켰냐면, 예컨대 10대 후반에 이 여학생을 외국에 유경수 여사가 참석해야 될 자리에 대신 보냅니다. 보내면서 유경수 여사가 뭘 시키는가 하면
저 정상한테 줄 선물을 네가 골라봐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선물을 자기가 머리를 짜내서 뭘 이제 준비를 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 이렇게 공부를 그 어릴 때부터 시켰어요. 그 두 사람이 그 카터 대통령 때 우리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걸려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유영수 여사가 이제 죽고 퍼스트 레이디를 대행할 때입니다. 그때 카터하고 로잘린 카터가 왔을 때 그 박근혜가 그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국가 위기가 크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20대 초반에 해서 자기가 그 이렇게 로잘린 카터를 접대해야 될 그 시간에 한국의 안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카터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럴듯하잖아요. 자기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퍼스트 레이디를 한다는 젊은 여자 처녀가 막 자기가 와서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나라의 안보 상황을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 남편한테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카터가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잖아요, 그때. 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 또는 이 권위주의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각이 날카로워서 카터가 이 미군 영내에 가서 자고 그랬잖아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 박근혜가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늦추는데 실제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회고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좀 과장된 것일 수는 있겠는데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아마 거짓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주의가 가운이에요, 가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공인으로서 키워졌다. 공인으로서 교육됐다.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를 지적해야 됩니다. 저도 그 최대 강점을 갖고 실수를 안 하죠. 그래서 정말 실수를 안 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훈련됐기 때문에 연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연출이 아닌 건데 근데 그래서 진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욕이기도 하고 칭찬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완전 얘기를 해보면 사람 같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일반인들이 가져 마땅한 정도의 어떤 욕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세요? 예를 들어서 대답하는데 10분 걸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물었습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한 10분 동안 집요하게 돌아서 결국 물어보면 장동건 정도가 예를 들면 그런 자연스러운 욕망조차도 스스로 너무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일반인들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그 욕망들, 사사롭고 자연스러운 욕망들이나 삶에 대한 이해가 진짜 없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는 되는가? 저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거죠.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첫 마디가 판문점은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 테러 당하고 나서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대전은요. 근데 이게 계산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누가 써줄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 대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오리엔티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 딱 이제 비아냥을 대거나 이것은 적절치 않다.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무서워서 비아냥된다고 봐요.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진짜로 저희가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거 인정해줘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기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 정치로 돌아와서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 가도의 변수로서 MB가 이 박근혜의 당선을 막지 않겠는가? 저는 도와주고 있다고 봅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앞으로도 계속 핍박을 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그 친이 주자를 내세우고 박근혜를 주저앉힐까?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을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현실주의자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대립각을 세우는 친이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얘기해보죠. 그렇죠? 김문수, 오세훈, 여기 순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재호, 정몽준 다 묶어서 친이계를 같이 얘기를 하면 김문수. 우선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요.
박근혜 대세론이 현실화되면 네. 박근혜 대세론에 쫓아갈 겁니다. 아. 여기에 맞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예리하시네요. 남은 2년 동안 임기 잘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받고 퇴임 후에 편안한 보장. 노후 생활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박근혜 대표랑 지금 굳이 싸워가지고 그거를 쓰러뜨릴지도 못하면서 그럴 이유가 없죠. 저는 한 가지는 동의하면서 또 한 가지 네. 약간 안 있다가 좀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현실주의자고 힘이 쏠리면 쫙 달라붙는 가서 전혀 과거에 뭘 했든 간에 상관없이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가 어떤 종류의 약속을 하든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어떻게 다른 길이 없나. 왜냐하면 저 여자가 되면 날 죽일 거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나는 길을 끊임없이 뒤로 모색할 것이다. 자, 좋습니다. 네. 그 고 박사님, 그렇다면은 MB가 퇴임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네. MB한테 정치보복을 가할까요? 박근혜가? 저는 무시할 것 같아요. 무시한다. 그러면 안 돼!